어떤 이는 때때로 나를 보며 고양이 팔자가 아주 편하겠다고 말하지만 편한 게 좋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바쁘게 살라고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다. 제멋대로 소화하지 못할 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괴롭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불을 확확 피워놓고 덥다고 하는 것과 같다. 고양이도 머리 깎는 방법을 20종류나 고안해내는 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없다. 편안하고 싶으면 나처럼 여름에도 털옷을 입고 지내는 수련을 하는 게 좋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나도 좀 덥기는 하다. 털옷은 솔직히 너무 덥다. 말은 못하지만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눈에 꿰뚫어 보는 현자 고양이가 있습니다. 가난한 한 교사의 집에 애매하게 얹혀 사는 이 고양이는 이 집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쁨을 받지도 않고 이름도 없는 평범한 고양이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듯 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 아는 듯한 고양이를 화자로 해서 등장인물과 시대상을 분석하는 흥미로운 소설입니다. 고양이의 눈으로 본 사람들의 모습은 대체로 어리석고 천박하며 서로를 헐뜯기에 바쁩니다. 저자는 동물의 시선을 빌려 일본의 근대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전반적으로 유머러스한 묘사와 지적 유희가 한바탕 펼쳐지지만 끝으로 갈수록 국가와 개인, 근대 문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깊이 덕분에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고양이 화자가 직접 느낀 바를 서술하는 문장들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은근히 철학적이면서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밸런스가 좋고요. 무엇보다 작가의 필력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유유자적한 봄날을 즐기는 고양이가 전하는 판타지 쏙 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 사는 이야기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문예출판사와 협의해 일부 발췌 낭독해드립니다. 책방 낭독 중독 오늘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책방지기 제재입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나스메 소세키, 김영식 옮김, 문예출판사. 나는 고양이. 이름은 아직 없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어디선가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곳에서 야옹야옹 울던 기억만 남아있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동물을 보았다. 그리고 나중에 들었지만 그자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영악한 서생, 남의 집 가사를 도와주고 기식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종족이었다. 서생이라는 자는 때때로 우리를 잡아서 삶아먹는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별로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단지 그자가 손 위에 나를 올려놓고 들어 올렸을 때 왠지 불안한 느낌이 있었을 뿐이다. 손 위에 가만히 앉아 서생의 얼굴을 본 것이 소위 사람이라는 동물을 처음 본 때였으리라. 그때 참 묘하게 생겼다고 느꼈는데 그 느낌이 지금도 남아있다. 우선 털로 장식되어야 할 얼굴이 반들반들하여 마치 주전자처럼 생겼다. 그 후 많은 고양이를 만났지만 그렇게 생긴 불구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 한가운데가 너무 돌출되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때때로 연기를 푹푹 내뿜는다. 숨이 막혀서 정말 괴롭다. 이것이 사람이 피우는 담배라는 것은 최근에 알게 되었다. 서생의 손 안에서 얼마간 편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으나 잠시 후 매우 빠른 속도로 빙빙 돌기 시작했다. 서생이 움직이는 것인지 나 혼자 움직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눈이 어지럽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더는 못 견디겠다고 느껴질 때 쿵 소리가 나며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때까지는 기억하지만 그 뒤로는 뭐가 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문득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서생은 보이지 않았다. 함께 있던 형제들의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내 소중한 어머니조차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게다가 예전의 장소와는 달리 아주 환하다.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정도다. 아이고,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는데 통증이 심하다. 집 위에 있던 내가 돌연 조리대 밭으로 버려진 것이었다. 간신히 조리대 밭에서 기어나와 보니 저쪽에 큰 연못이 있다. 나는 연못 앞에 앉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다. 달리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잠시 울고 있으면 서생이 다시 데리러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혹시나 하고 야옹야옹 울어봤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어느덧 연못 위로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배가 아주 고팠다. 울고 싶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쩔 수 없다. 뭐든지 상관없으니 먹을 것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려고 천천히 연못 왼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몸이 너무 괴롭다. 그래도 참으며 억지로 걸어가자 잠시 후 어딘가 사람 냄새가 나는 곳에 이르렀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며 대나무 울타리의 구멍을 통해 집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운명이란 참 희한한 것으로 만약 대나무 울타리에 터진 구멍이 없었다면 나는 결국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우연히 한 나무의 그늘에 찾아드는 것도 전생의 인연이라더니 참으로 말 그대로다. 이 울타리 구멍은 오늘까지 내가 이웃집 고양이 얼룩이를 방문할 때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어쨌든 남의 집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사이에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춥기도 한데다 비까지 내리는 상황이니 1분 1초가 다급해졌다. 도리가 없으니 어쨌든 밝고 따스하게 보이는 곳으로 찾아갔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이미 집 안에 들어왔던 것이다. 여기서 나는 서생 이외의 사람을 볼 기회를 얻었다.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오상, 에도시대 하녀의 별칭이라는 하녀였다. 이 여자는 서생보다 더 난폭해서 나를 보자마자 덥석 목덜미를 붙들고는 집 밖으로 던져버렸다. 아이고, 이거 어쩌지 하는 생각에 그저 눈을 질끈 감고 하늘의 운을 맡겼다. 그러나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다시 오상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부엌으로 기어올랐다. 그러나 다시 곧바로 내팽개쳐졌다. 나는 내팽개쳐져도 다시 기어오르고 기어올랐다가 다시 내팽개쳐지기를 아마 4-5번쯤 반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나는 오상이라는 인간이 지지리도 미워졌다. 얼마 전에 부엌에 꽁치를 훔쳐 그때의 복수를 한 뒤로 겨우 가슴의 원한이 풀렸다. 내가 마지막으로 붙들려 던져지려고 할 때 이 집 주인 아저씨가 뭐가 그리 시끄럽냐 하며 밖으로 나왔다. 오상은 손에 날을 들고 아저씨에게 쥐 없는 새끼 고양이가 아무리 쫓아내도 부엌으로 자꾸 기어올라 미치겠어요 라고 말했다. 아저씨는 코 밑에 검은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고는 그냥 안에 들여놓아라 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저씨는 별로 말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 오상은 분한 듯이 나를 부엌에 내던졌다. 이렇게 하여 나는 결국 이 집을 거처로 삼게 되었다. 주인 아저씨는 나와 거의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다.
직업은 교사라고 한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집안 사람들은 대단한 면학가라고 생각한다. 자신도 면학가인 양 행세한다. 그러나 사실 집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면학가는 아니다. 나는 때때로 몰래 서재로 들어가 엿보기도 하는데 그는 걸핏하면 낮잠만 자는 사람이다. 때때로 읽던 책 위에 머리를 쳐박고 침을 흘리기도 한다. 그는 위가 나빠 피부색이 누렇게 뜨고 탄력과 생기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밥은 아주 많이 먹는다. 밥을 많이 먹고 나서 소화제를 먹는다. 그리고 책을 편다. 두세 쪽에 읽다 곧 졸기 시작한다. 책 위로 침을 질질 흘린다. 이것이 그가 매일 밤 반복하는 일과다. 나는 고양이지만 때때로 생각한다. 교사란 정말 편한 직업이다.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교사가 최고다. 이렇게 자면서 시간을 보내는 직업이라면 고양이라도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 말이다. 그런데도 아저씨는 교사처럼 고된 직업이 없다며 친구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러쿵저러쿵 투덜대기만 한다. 내가 이 집에 살기 시작했을 때 아저씨 이외의 사람들은 정말 인정이 없었다. 어디를 가도 발로 걷어차기만 하지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까지 내게 이름 하나 지어주지 않은 것만 봐도 내가 얼마나 냉대를 받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나는 어쩔 수 없이 되도록 나를 집에 들여놓아준 아저씨 옆에 붙어 있으려고 했다. 아침에 아저씨가 신문을 읽을 때는 아저씨 무릎 위로 올라갔다. 아저씨가 낮잠을 잘 때는 등 위에 올라탔다. 그것은 아저씨가 좋다기보다는 달리 날 받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여러모로 경험해본 결과 아침에는 밥통 위, 밤에는 고타스 위, 날씨가 좋은 낮에는 마루에서 자기로 했다. 그 중에서도 밤에 이 집 아이들 이부자리에 살며시 끼어들어 같이 자는 것이 가장 기분이 좋다. 나는 고양이다. 고양이 주제에 어떻게 주인 아저씨의 심중을 이렇게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는지 의심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나 이 정도는 고양이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래봬도 독심술을 할 수 있다. 언제 체득했느냐는 식의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 어쨌든 할 수 있다. 인간의 무릎에 올라가 자는 동안 나는 내 부드러운 털옷을 슬쩍 인간의 배에 갖다 댄다. 그러면 한 줄기 전기가 일어나 뱃속의 경위가 또렷이 내 마음의 눈에 비친다. 요전번에는 아저씨가 부드럽게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돌연 이 고양이 가죽을 벗겨 조끼를 만들면 따뜻하겠군 하고 당치도 않은 생각을 모락모락 피우는 것을 즉시 알아채고는 간담이 서늘해진 적도 있다. 무서운 일이다. 그날 밤 아저씨 머릿속에 일어난 이상의 생각도 그런 식으로 다행히 여러분에게 보도할 수 있게 된 것을 나의 대단한 영예로 생각하는 바다. 단 아저씨는 뭐가 뭔지 모르겠군 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쿨쿨 잠들어 버렸다. 내일이 되면 무엇을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모두 잊어버릴 것이 틀림없다. 앞으로 혹시 아저씨가 미치광이에 관해 생각할 경우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식으로 뭐가 뭔지 모르겠군 하며 끝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몇 개의 경로를 거쳐도 결국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군 으로 끝날 것은 확실하다.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왔는데? 학교 학생이라고 합니다. 오상은 유키에의 우는 얼굴을 곁눈으로 보면서 대답했다. 아저씨는 거실로 나간다. 나도 취재 겸 인간 연구를 위해 아저씨 뒤를 따라 살며시 마루로 옮겨갔다. 인간을 연구하려면 뭔가 분쟁이 있을 때를 선택해야 소득이 있다. 평상시에는 보통 사람이 그저 그런 사람들이니 봐도 들어도 긴장이 없을 정도로 평범하다. 그러나 막상 뭔가 일이 닥치면 이 평범함이 갑자기 영묘한 신비적 작용을 일으키며 뭉게뭉게 피어올라 기이한 것,
이상한 것, 묘한 것, 특이한 것, 즉 한마디로 말하면 고양이가 보아 크게 공부가 될 만한 사건이 도처에서 으스대며 튀어나온다. 유키의 눈물 같은 것은 바로 그런 현상의 하나다. 이처럼 불가사의하고 예측 불가한 마음을 가진 유키에도 아줌마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저씨가 돌아와서 기름병을 내던지자마자 곧바로 죽은 용에 소화용 증기 펌프를 뿌린 듯 돌연 그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교묘한, 미묘한, 기묘한, 영묘한, 타고난 성질을 아낌없이 드러내버렸다. 그러나 그 성질은 천하의 여성에게 공통된 성질이다. 단지 아쉽게도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 나타나기는 종일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이렇게 현저하게, 극히, 명확하게, 거침없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행히도 아저씨처럼 내 털을 걸핏하면 거꾸로 쓰다듬으려는 비뚤어진 괴짜가 있어 이처럼 웃긴 장면도 볼 수가 있는 것이리라. 아저씨 뒤만 쫓아다니면 어디를 가든 무대의 배우가 재미있는 연극을 보여줄 것이다. 재미있는 남자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 짧은 고양이의 삶이지만 꽤 많은 경험이 가능하다. 고마운 일이다. 이번 손님은 누굴까? 보아하니 나이는 17, 18세. 유키에와 엇비슷한 또래의 학생이다. 큰 머리를 속이 보일 정도로 바싹 깎고 둥근 코를 한가운데 붙인 얼굴로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다. 별로 이렇다고 할 만한 특징이 없으나 두개골만은 굉장히 크다. 머리를 박박 깎았지만 워낙 큰 머리이므로 아저씨처럼 길게 기르면 핏이 사람들 눈을 끌게 될 것이다. 이런 머리는 학문에 재능이 없다는 것이 예전부터 생각해온 아저씨의 지론이다. 사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바라보면 나폴레옹처럼 굉장한 장관이다. 옷은 여느 학생처럼 감색 바탕에 흰 무늬가 있는 겹옷의 소매를 짧게 걷어 멋을 부리고 속에는 셔츠나 속옷도 안 입은 듯하다. 속옷 없는 겹옷과 맨발은 세련되었다고 하지만 이 남자의 경우는 매우 괴로운 느낌이 든다. 특히 다다미 위에 도둑 같은 엄지발가락 자국을 3군데나 역력히 찍어 남긴 것은 모두 맨발의 책임이 틀림없다. 그는 4번째 흔적 위에 황송하다는 듯이 단정하게 앉아있다. 어쨌든 황송해야 할 사람이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은 별로 마음에 둘 일도 아니지만 까까머리 남폭자가 깡통한 옷을 입고 황송하게 앉아있는 모습은 왠지 어색하다. 길 가다가 선생님을 만나도 인사 안 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30분이라도 남들처럼 앉아 기다리자면 필시 고생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학생이 천성적으로 공손 겸허한 군자나 성덕의 장자인 양 앉아있으므로 본인의 고통에 상관없이 옆에서 보면 아주 웃긴다.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그렇게 날뛰는 자가 어째서 이렇게 자기를 속박하는 힘을 발휘하는지 생각하면 가련하기도 하지만 웃기기도 하다. 이렇게 한 사람씩 상대를 하면 아무리 우둔한 아저씨라지만 학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 보인다. 아저씨도 필시 우쭐댈 것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 미미한 학생 한 사람도 다수가 집합하면 무시할 수 없는 단체가 되어 배척운동과 스트라이크를 일으킬지 모른다. 이것은 마치 겁쟁이가 술을 먹고 대담해지는 현상과 같다. 술을 믿고 떠들어대는 것은 사람 숫자에 취해서 제정신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인정해도 지장은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처럼 황송해야 한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초라하게 스스로 장지문에 바싹 붙어있을 정도의 학생은 아무리 노후하다고는 하나 선생이라는 이름이 붙은 아저씨를 조금이라도 경멸할 수가 없다. 바보 취급을 할 수가 없다. 아저씨가 방석을 앞으로 밀면서 자, 앉게 하자 까까머리는 굳은 몸으로 예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눈앞에 낡은 방석이 앉으세요 라는 말도 없이 놓여있는 뒤에 살아있는 대두가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은 묘한 장면이다. 방석은 앉기 위한 것이지 쳐다보기 위해 아줌마가 사온 것이 아니다. 방석에 사람이 앉지 않으면 방석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으로 이를 권한 아저씨 또한 어느 정도 체면이 깎이는 일이 된다. 아저씨 위신을 깎으면서까지 방석과 눈싸움을 하는 까까머리군은 결코 방석 그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정식으로 꿇어앉은 것은 태어나서 할아버지 제사 때 말곤 거의 없으므로
아까부터 이미 발이 저리기 시작하여 다소 발끝은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앉지 않는다. 방석이 할 일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앉지 않는다. 아저씨가 자, 앉게 라고 말하는데도 앉지 않는다. 참 답답한 깎아중이다. 그렇게 얌전히 사양할 거라면 많은 사람 앞에서 좀 더 사양하면 좋았을 텐데, 학교에서도 좀 더 얌전히 지내면 좋았을 텐데, 하숙집에서도 좀 더 조신하게 지내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쓸데없는 데서 사양하고 해야 할 때는 겸손하지 않은, 아니 크게 난폭한 행동을 한다. 질이 나쁜 깎아중이다. 그때 뒤에 장지문을 슥 열고 유키에가 차를 한 잔 공손하게 학생 앞에 놓았다. 평소라면 세비지 티가 나왔다고 놀릴 것이나 그렇잖아도 아저씨 한 사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묘령의 여성이 학교에서 배운 예의법과 능숙한 손놀림으로 찻잔을 내밀자 학생은 크게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유키에는 장지문을 닫을 때 뒤에서 빙긋이 웃었다. 그러고 보니 유키에는 동년배라도 꽤 훌륭하다. 학생에 비하면 훨씬 담이 크다. 특히 아까 분해서 뚝뚝 눈물을 흘린 뒤라 빙긋 웃는 얼굴이 더욱 돋보였다. 유키에가 나가고 나서 두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잠시 말을 참고 있었으나 이래서는 수행을 하는 것 같다고 느낀 아저씨가 결국 입을 열었다. 자네 이름이 뭐라 했지? 후루이 뭐지? 이름은? 후루이 부에몬. 과연 아주 긴 이름이야. 요즘 이름이 아니군 그래. 4학년이지? 아니요. 3학년? 아니요, 2학년입니다. 갑반인가? 을반입니다. 을반이라면 내가 담임이지. 그렇군. 하고 아저씨는 감동한다. 사실 대두는 입학 당시부터 아저씨 눈에 띄었기 때문에 결코 잊었을 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꿈에도 나타날 정도로 감동한 머리다. 그러나 태평스러운 아저씨는 머리와 고풍스러운 이름을 연결하고 연결된 것을 다시 2학년 을반으로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꿈에서 볼 정도로 감동한 머리가 자기 반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그렇구나 하고 속으로 감동한 것이다. 그러나 큰 머리와 낡은 이름을 가진, 게다가 자기가 담임하는 학생이 무엇 때문에 지금 왔는지 전혀 추측할 수 없다. 원래 인기가 없는 아저씨이므로 학교 학생은 정월이건 연말이건 거의 찾아온 적이 없다. 찾아온 것은 후루이 부에몬이 처음이라고 할 정도의 진객이므로 내방 목적을 알지 못해 아저씨도 매우 난처한 듯하다.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 집에 그냥 놀러 올 리도 없을 것이고 또 사직 권고라면 좀 더 의기양양하게 앉아있을 것이며 그렇다고 부에몬 군이 일신상 용무와 상담이 있을 리가 없으니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아저씨는 알 수가 없다. 부에몬 군의 모습을 보니 어쩌면 본인도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듯하다. 도리가 없으니 아저씨가 마침내 대놓고 물었다. 자네 놀러 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용무가 있나? 예. 학교 일인가? 예,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무슨 일이지? 자, 말해보게. 부에몬 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원래 부에몬 군은 중학교 2학년 치고는 꽤 말을 잘하는 편으로 머리가 큰 데 비해 뇌력은 발달하지 않았으나 떠드는 일에서는 반에서도 뛰어난 편이다. 실제로 요전번에 콜럼버스를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 물어 아저씨를 매우 곤란케 한 자가 바로 부에몬 군이다. 그렇게 뛰어난 학생이 아저씨 앞에서 벙어리처럼 우물우물하는 곳은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하다. 단지 겸손일 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아저씨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다. 말할 게 있으면 어서 말해보게. 좀 하기 어려운 말이라서. 하기 어렵다고? 아저씨는 부에몬 군의 얼굴을 보았으나 상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으므로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할 수 없이 어조를 바꾸어 온화하게 말했다. 무슨 말이든 좋아. 듣는 사람도 없어. 나도 남에게 말하지 않겠네.
말해도 좋겠습니까? 부에몬 군은 여전히 망설인다. 좋지. 아저씨는 멋대로 판단한다. 그럼 말하겠습니다만 하고 말을 꺼내며 까까머리를 벌떡 들고 아저씨 쪽을 약간 눈부신 듯이 바라보았다. 그 눈은 삼각형이다. 아저씨는 볼을 부르기 하여 담배 연기를 뿜으면서 잠시 옆을 바라보았다. 실은 난처한 일이 생겨서. 뭐가? 뭔가가 아주 난처하여 찾아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난처한가? 그런 짓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마다가 빌려달라고 하기에. 하마다라 하면 하마다 헤이스케인가? 예. 하마다에게 하숙비라도 빌려주었나? 그런 걸 빌려준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빌려주었나?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하마다가 자네 이름을 빌려 뭘 했는데?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엇을 보냈다고? 근데 전 이름은 그만두고 우편함에 넣는 일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도대체 누가 뭘 했다는 거지?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누구에게? 그러니까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네가 어느 여자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는가? 아니요. 제가 아닙니다. 하마다가 보냈는가? 하마다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보냈는가? 누군지 모릅니다.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그럼 아무도 보내지 않았나? 이름만은 제 이름입니다. 이름만은 자네 이름이라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 더 조리 있게 말해보게. 당초에 연애 편지를 받은 당사자는 누군가? 가네다라고 건너편 골목에 있는 여자입니다. 가네다라는 실업가 말인가? 예. 그럼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것은 뭔 말이지? 그 여자가 하이칼라이구 건방지니 연애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하마다가 이름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네 이름을 쓰라고 하니까 자기 이름은 시시하고 후루이 부에몬이 더 멋지다고 하기에 결국 제 이름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네는 그 여자를 알고 있나? 교제라도 했는가? 교제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황당하군.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다니.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나? 그냥 다들 그 여자가 건방지고 잘난 체 한다고 해서 놀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황당하군. 그럼 자네 이름을 분명하게 써서 보낸 거로군? 예. 글은 하마다가 썼습니다. 제가 이름을 빌려주고 엔도가 밤에 그 집까지 가서 우체통에 넣고 왔습니다. 그럼 3명이 공동으로 한 일이네? 예. 그렇지만 나중에 생각하니 만약 들켜서 퇴학이라도 당하면 큰일이라는 걱정에 2, 3일간 잠도 못 자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거 참 엉뚱한 사고를 또 저질렀군. 그래서 본메이 중학 2학년 후루이 부에몬이라고 썼는가? 아니요. 학교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학교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은 잘했군. 학교 이름이 나왔더라면 그야말로 북메이 중학의 명예에 관계되지. 어떻게 될까요? 퇴학당하나요? 글쎄다. 선생님, 제 아버지는 아주 엄하신 분이고 게다가 어머니는 계모니 만약 퇴학이라도 당하면 곤란합니다. 정말로 퇴학당할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말았어야지.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어쩌다가 저질러 버렸습니다. 퇴학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부에몬 군은 울먹이는 소리로 계속 애원한다. 장지문 뒤에서는 아까부터 아줌마와 유키에가 쿡쿡 웃고 있다. 아저씨는 끝내 거드름을 피우며 글쎄다를 반복한다. 꽤 재미있다. 내가 재미있다고 하니까 무엇이 그리 재미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묻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자기를 아는 것이 인생의 큰일이다.
인간이 자신을 알 수 있다면 인간은 고양이보다 존경을 받아도 좋다. 그때는 나도 이런 글을 쓰는 것이 미안해질 테니 당장에 그만둘 생각이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의 코 높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평소 경멸하는 고양이를 향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리라. 인간은 건방지기는 하나 역시 어딘가 부족하다. 만물의 영장이니 뭐니 하며 어디서나 우쭐대고 돌아다니지만 요까지 사실도 이해 못한다. 그런데도 완전 태연자역에 이른 모습을 보면 큰 소리로 웃고 싶어진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임을 등에 짊어지고 자기 코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난리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직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나? 그러나 왜 그런지 죽어도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모순을 저지르며 태연하게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애교로 봐야 하는가? 애교로 봐달라고 하는 대신 바보로 만족해야 한다. 내가 이때 부에몬 군과 아저씨, 아줌마 및 유키의 양을 보고 재미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외부의 사건에 딱 마주쳐서 그 마주침의 파동이 묘한 곳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실은 그 마주침의 메아리가 인간 마음에 개개별별의 음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첫째로 아저씨는 이 사건에 대하여 오히려 냉담하다. 부에몬 군의 아버지가 아무리 엄하고 어머니가 아무리 의붓자식으로 대한다 해도 그리 놀라지 않는다. 놀랄 리가 없다. 부에몬 군이 퇴학당하는 것은 자기가 면직되는 것과 크게 다른 의미다. 1000명에 가까운 학생이 모두 퇴학당한다면 교사도 의식주가 궁해질지 모르나 후르이 부에몬 군 혼자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든 아저씨의 생계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관계가 적은 문제에는 동정도 자연히 적을 터이다. 생면부지의 남을 위해 눈썹을 찡그리거나 코를 풀거나 탄식을 하는 것은 결코 자연적인 일이 아니다. 인간이 그렇게 정 깊고 동정심 있는 동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단지 세상에 태어난 의무로 가끔 교제를 위해 눈물을 보이거나 안쓰럽다는 얼굴을 보일 뿐이다. 말하자면 가식적 표정으로 실로 아주 힘이 드는 예술이다. 가식에 능숙한 자는 예술적 양심이 강한 사람으로 불리며 세상에서 매우 소중하게 대접받는다. 그러므로 남에게 소중히 대접받는 인간처럼 괴이한 자도 없다. 시험해보면 금세 안다. 이 점에서 아저씨는 오히려 서툰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서투르니 대접받지 못한다. 대접받지 못함으로 내부의 냉담함을 달리 숨길 것도 없이 밖으로 드러낸다. 그가 부에몬 군에 대하여 글쎄다를 반복하는 것도 내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여러분은 냉담하다고 해서 결코 아저씨처럼 착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아니 된다. 냉담함은 인간의 본래 성질로 그 성질을 숨기려고 힘쓰지 않는 자가 정직한 사람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때 냉담함 이상을 바란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정직마저 바닥이 난 세상에 그것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료한 주문이다. 박힌의 권선징악형 소설 속 주인공들이 이 동네로 이사해 오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저씨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거실에서 웃는 여자들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녀들은 아저씨의 냉담함보다 한 걸음 더 저쪽으로 넘어가 웃음의 영역에 뛰어들어 기뻐한다. 이 여자들에게는 부에몬 군이 고민하는 연애편지 사건이 부처님의 복음처럼 고맙게 생각된다. 이유는 없고 단지 고맙다. 굳이 해부하자면 부에몬 군이 난처한 것이 고마운 것이다. 여러분, 여자에게 물어보시라. 당신은 남이 궁지에 빠진 모습을 보고 재미있다며 웃습니까? 하고.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진 자를 바보라고 할 것이다. 바보라고 하지 않았다면 일부러 이런 질문을 던져 숙녀의 품위를 모독했다고 할 것이다. 모욕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일지 모르나 남이 난처해하는 모습에 대해 웃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내 품위를 모독하는 짓을 스스로 하여 보여드릴 테니 뭐라고 하면 싫어요 하고 미리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다. 나는 도둑질을 한다. 그러나 결코 부도덕이라 하면 안 된다. 만약 부도덕하다고 한다면 내 얼굴에 진흙을 바르는 것이다.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여자는 아주 영리하다. 생각에 조리가 서 있다.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밟히거나 차이거나 모욕당하거나 게다가 사람이 돌아보지 않을 때도 태연하게 버틸 각오가 필요할 뿐 아니라 얼굴에 침을 맞고 똥을 뒤집어 쓰고 큰 소리로 비웃음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영리한 여자라는 이름의 존재와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부에몬 군도 어쩌다가 황당한 잘못을 저지르고 크게 황송해야 하는 듯 하지만 그렇게 황송해하는 모습을 보며 뒤에서 웃는 것은 실례가 아닌가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나이 어린 치기라는 것으로 남이 실례를 했을 때 화내는 것을 여자들은 속이 좁다고 말한다 하니까 그런 말을 듣기 싫다면 얌전히 있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부에몬 군의 심정을 잠시 소개한다. 이 사람은 걱정의 화신이다. 그의 위대한 두뇌는 나폴레옹의 그것이 공명심으로 충만한 것처럼 걱정으로 가득 차 터지려고 한다. 때때로 둥근 코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은 걱정이 안면신경에 전해져 반사작용처럼 무의식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는 큰 대포알을 삼킨 듯 뱃속에 어찌할 수 없는 덩어리를 품고 최근 2, 3일 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절박한 나머지 달리 출구도 없고 하여 담임이라 칭한 선생님에게 오면 어쨌든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에 싫어하는 사람 집에 커다란 머리를 숙이러 온 것이다. 그는 평소 학교에서 아저씨를 놀리거나 동급생을 선동하여 아저씨를 궁지에 빠뜨리거나 한 것은 완전히 잊었다. 아무리 놀리고 난처하게 했더라도 적어도 담임이라는 사람이니 걱정해줄 것이 틀림없다고 믿고 있는 모양이다. 꽤 단순한 사람이다. 담임은 아저씨가 원해서 얻은 직책이 아니다. 교장의 명으로 어쩔 수 없이 맡은 것이다. 말하자면 메이테이 백부님의 중산모 같은 것이다. 단지 이름뿐이다. 단지 이름뿐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름이 막상 필요한 때 도움이 된다면 유키의 경우 그 아름다운 이름만 가지고도 중매가 들어올 것이다. 부에몬 군은 자신이 제멋대로 굴어도 타인은 자신에게 반드시 친절해야 한다는 식의 인간을 과대평가한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비웃음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부에몬 군은 담임 집에 와서 펫이 인간에 관한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는 이 진리를 깨달은 덕분에 장래에는 더욱 진정한 인간이 될 것이다. 타인의 걱정에는 냉담이 대하게 되리라. 타인이 난처할 때는 커다란 소리로 웃으리라. 이렇게 하여 천하는 미래의 부에몬 군으로 가득할 것이다. 가네다 군과 가네다 부인으로 가득할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부에몬 군을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자각하여 참 인간이 될 것을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선으로 가는 마음이 절실해도 도저히 가네다 군처럼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사회는 머지않아 그를 인간의 거주지 밖으로 방출할 것이다. 분매의 중학 퇴학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저씨는 저녁밥을 먹고 서재로 들어갔다. 아줌마는 으스스한 호도새 옷깃을 여미고 바랜 평상복을 꿰맨다. 아이들은 베개를 나란히 하고 자고 있다. 하녀는 목욕탕에 갔다. 태연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깨달은 듯해도 도쿠센 군의 두 발은 여전히 지면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 태어날지는 모르나 메이테이 군의 세상도 그림에 그린 세상이 아니다. 간게스 군은 굿을 갈기를 그만두고 결국 고향에서 부인을 데려왔다. 이것이 순리다. 그러나 순리가 오래 계속되면 분명 심심할 것이다. 도후군도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함부로 신체시를 바치는 일이 잘못임을 깨달을 것이다. 산페이 군은 물에 사는 사람인지 산에 사는 사람인지 좀 감정이 어렵다. 평생 샴페인을 대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다. 스즈키 씨는 계속 잘 굴러갈 것이다. 구르면 진흙이 묻는다. 진흙이 묻어도 못 구르는 사람보다는 낫다. 고양이로 태어나서 사람 세상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나로서는 이 정도 견식과는 달리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무르, 독일 작가 에른스트 호프만의 소설
수고양이 무르의 인생관의 주인공 라고 하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동족이 돌연 대기염을 토하는 바람에 좀 놀랐다. 잘 들어보니 실은 100년 전에 죽었다고 하는데 뜻밖의 호기심에서 일부러 유령이 되어 나를 놀라게 하려고 멀리 저승에서 출장 왔다고 한다. 이 고양이는 자기 어머니를 찾아갈 때 인사로 생선 한 마리를 물고 나갔다가 도중에 결국 참지 못하고 자기가 먹어버렸을 정도로 불효자인데 제기도 웬만한 인간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라 언젠가 시를 지어 주인을 놀라게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런 호걸이 이미 1세기 전에 출연했다면 나 같은 변변치 못한 것은 일찍이 사직을 하고 무의자연의 이상향으로 돌아가도 좋았을 것이다. 아저씨는 언젠가 위병으로 죽을 것이다. 가네다 씨도 이미 욕심 때문에 죽을 운명이다. 가을 나뭇잎은 거의 다 떨어졌다. 죽는 것이 만물의 운명이고 살아있어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으니 빨리 죽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여러 선생의 설에 따르면 인간의 운명은 자살로 귀착된다고 한다. 방심하면 고양이도 그런 난처한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무서운 일이다. 왠지 마음이 울적해졌다. 산페이 군의 맥주라도 마시고 좀 힘을 내봐야지. 부엌으로 갔다. 덜컥거리는 문이 조금 열린 사이로 가을바람이 불어온 듯 램프는 어느새 꺼져 있으나 창에는 달 그림자가 비친다. 컵 3개가 쟁반에 나란히 놓여있고 2잔에 차색의 물이 반 정도 담겨있다. 유리잔에 담기면 따뜻한 물이라도 찬 느낌이 든다. 하물며 추운 밤 달 그림자에 비쳐 조용한 뜬숯 항아리와 나란히 있는 액체이므로 입술을 대기 전부터 이미 차가워져 마시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모든 게 시도다. 산페이는 저걸 마시고 새빨개져서 후텁지근한 숨을 쉬었다. 고양이라도 마시면 유쾌해질 것이다.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다. 뭐든지 목숨이 있을 때 해두어야 한다. 죽고 나서 유감이다 하고 무덤 속에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과감히 마셔보자고 기세 좋게 혀를 넣어 철썩철썩 먹어보다가 놀랐다. 왠지 혀끝이 바늘로 찔린 듯 짜릿해졌다. 인간은 무슨 취흥으로 이렇게 썩은 것을 마시는지 모르나 고양이는 아무래도 못 마시겠다. 아무래도 고양이와 맥주는 궁합이 맞질 않는다. 이거 큰일 났다 싶어 한번 내민 혀를 도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다. 인간은 입버릇처럼 양약의 입에 쓰다고 하며 감기에 걸리면 얼굴을 찌푸리고 이상한 것을 먹는다. 먹으면 낫는 것인지 낫기 때문에 먹는 것인지 지금까지 의문이었으나 마침 좋은 기회다. 이 문제를 맥주로 해결해보자. 마셔서 배 안까지 쓰리면 그것뿐이고 만약 산페이처럼 전우를 잊을 정도로 유쾌해지면 공전의 수확일 테니 다른 고양이에게 알려줘도 좋다.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하늘에 맡기고 해치우자고 결심해 다시 혀를 내밀었다. 눈을 뜨면 마시기 어려우니 눈을 꼭 감고 다시 철썩철썩 핥아먹기 시작했다. 참고 또 참아 이윽고 맥주 한 잔을 다 마셨을 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혀가 찌릿찌릿하고 입안이 외부에서 압박하는 듯 괴로웠으나 계속 마시니 점차 편해져서 한 잔을 다 마셨을 때는 별로 힘들지 않게 되었다. 이제 괜찮다고 2잔째는 어려움 없이 해치웠다. 이왕 마신 김에 쟁반에 흘린 것도 깨끗이 다 핥아서 뱃속에 넣었다. 그리고 잠시 내 몸의 동정을 살피려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점차 몸이 따뜻해진다. 눈가가 달아오른다. 귀가 뜨겁다. 노래를 부르고 싶어진다. 고양이야, 고양이야. 노래에 맞춰 춤추고 싶어진다. 아저씨도 메이테이도 도쿠센도 엿이나 먹으라는 기분이 든다. 가네다도 발로 핥히고 싶어진다. 아줌마 코를 물어뜯고 싶어진다. 이것저것 하고 싶어진다. 마지막으로 비틀비틀 서고 싶어진다. 일어나면 비틀비틀 걷고 싶어진다. 이거 참 재미있네 하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진다. 나오면 달님에게 안녕 하고 인사하고 싶어진다. 아주 유쾌하다. 도연
거나하게 취함을 일컫는 말. 이라함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산책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는 기분으로 힘없는 다리를 적당히 옮겨가자 왠지 자꾸 졸리다. 자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 모르겠다. 눈을 뜨려고 생각해도 눈꺼풀이 엄청 무겁다. 될 대로 되라지. 바다건 산이건 놀라지 않겠다고 앞발을 쑥 앞으로 내밀었더니 순간 풍덩 소리가 나서 앗 하는 사이에 당했다. 어떻게 당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다. 단지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정신을 차리자 물에 떠있다. 괴로워서 발톱으로 마구 긁었으나 긁히는 것은 물뿐이고 긁으면 곧 잠겨버린다. 할 수 없어서 뒷발로 뛰어올라 앞발로 긁으니 벅벅 하는 소리가 나서 약간 걸리는 게 있다. 머리를 들고 여기가 어딘지 돌아보니 나는 큰 항아리 안에 떨어져 있다. 이 항아리엔 여름까지 규조라는 수초가 무성했으나 까마귀 군이 와서 규조를 다 먹은 뒤에 몸을 씻었다. 몸을 씻으면 물이 줄면 까마귀는 더 오지 않게 된다. 요즘은 꽤 줄어서 까마귀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나 자신이 까마귀 대신 이런 곳에서 목욕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물에서 항아리 아가리까지 20여 센티미터다. 발을 뻗어도 닿지 않는다. 뛰어올라도 나올 수가 없다. 태평하게 있으면 가라앉을 뿐이다. 버둥거리면 벅벅 하고 항아리에 발톱이 닿을 뿐 닿는 순간에는 좀 뜨는 것 같지만 발톱이 미끄러지면 곧바로 쑥 잠긴다. 잠기면 괴로우니 곧 벅벅 긁는다. 그러던 중에 몸이 지친다. 마음이 초조하지만 발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윽고 물에 잠기기 위해 항아리를 긁는 것인지 긁기 위해 물에 잠기는 것인지 나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나는 괴로워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곧 어디까지나 항아리 위로 오르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다. 오르고 싶은 것은 간절하나 오를 수 없는 것은 뻔히 안다. 내 발은 짧으니 아무리 수면에서 몸을 띄워 한껏 앞발을 뻗어봐도 항아리 아가리에 발톱이 걸릴 리가 없다. 항아리 아가리에 발톱이 걸릴 리가 없다면 아무리 긁어도 애태워도 100년 동안 분골쇄신해도 나올 수가 없다. 나올 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나오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무리를 강제하려고 하니 괴로운 것이다. 쓸데없다. 스스로 구하여 괴로워하고 스스로 좋아서 고문을 당하는 것은 바보스럽다. 이제 그만두자. 마음대로 되라지. 아등바등은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 앞발도 뒷발도 머리도 꼬리도 자연의 힘에 맡기고 저항하지 않기로 했다. 점차 편해진다. 괴로운지 기쁜지 잘 모르겠다. 물 안에 있는지 방 안에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어디에 어떻게 있어도 상관없다. 단지 편하다. 아니, 편함 그 자체도 느낄 수 없다. 해와 달을 떨어뜨리고 천지를 분쇄하여 불가사의한 태평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죽는다. 죽어 태평을 얻는다. 태평은 죽어야 얻을 수 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모든 것이 고맙고 기쁘도다.